오늘 책 편지는 법정 스님의 참 맑은 이야기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아주 멀고 먼 옛날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 주머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 주머니에서 지혜를 꺼내 모든 일을 척척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지혜 주머니를 나쁜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데 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 주머니를 나쁜 곳에 쓰자 신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우주의 조하신 범천왕은 마침내 사람들이 가진 지혜 주머니를 모두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천왕은 모든 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지혜 주머니를 이제 모두 빼앗기로 마음먹었소. 그런데 그 지혜 주머니를 어디다 숨기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이에 한 신이 말했습니다. 지구 아래에 깊숙한 땅 속에 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범천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매우 약아서 언젠가는 깊숙한 땅 속까지 파고 들어가 분명히 지혜 주머니를 찾아내고 말 거요. 신들은 깊은 바다도 높은 히말라야 산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영리한 사람들이 결국엔 찾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범천왕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목청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생각났소. 지혜 주머니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읍시다. 사람들은 흔히 밖에 있는 것은 잘 찾지만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은 잘 찾지 못할 것이요. 내 생각이 어떻소? 여러 신들은 모두 범천왕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신들에게 빼앗긴 지혜 주머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땅속으로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혜 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지혜 주머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인도의 성자 까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보라. 이 도시로, 저 산속으로, 그리고 더 멀리 멀리. 그러나 그대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으리라. 곧 휴가철입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오늘 잠시 저마다 지닌 귀하고 소중한 그 지혜의 주머니를 찾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곳이 가장 좋은 피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불멸을 확신한다. 나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와 생각이 같은 이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소설 죽음의 첫 장을 여는 글입니다.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해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저자는 영혼의 존재를 믿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아마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특권을 아껴두었다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서야 뒤늦게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우린 누구나 이 질문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꼭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어떤 대답이든 이 말만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쓸데있는 질문이라고 믿는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아침에는 사기가 날카롭고 낮에는 사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사기가 바닥이라 돌아가 쉬고 싶어진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날카로운 기운을 피하고 늘어져 돌아가 쉬고 싶은 기운을 공격한다. 이것이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손자병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화사는 당나라 이세민이 두건덕을 칠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세민은 새벽부터 진을 치고 기세가 등등하던 두건덕을 보며 장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힘들고 허기가 져서 두건덕의 병졸들은 하나 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이세민은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잡혀온 두건덕이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잡으러 멀리 오실까봐 제가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니 아침, 오후, 저녁을 나의 삶에 조직이나 회사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타성에 젖는다는 것은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에는 자신의 인식이나 능력을 높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나의 사기를 다스리는 힘. 독서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가까이 힘내는 하루 되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탄자니아의 드넓은 초원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기 누가 엄마 누를 잡아먹은 사자를 고발한 것이죠. 초원에 사는 모든 네발짐승과 날짐승들이 커다란 바위 위에 모였습니다. 아기 누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사자를 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엄마 누의 친구는 죽은 친구가 그 누구보다도 아기 누를 사랑하는 엄마였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자는 주눅이 든 목소리로 엄마 누가 마치 자기를 잡아먹어 달라는 듯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모두가 웅성이며 따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끔찍한 기억들이 있는 것이겠죠. 마사이 마을의 소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누가 야생동물답지 않게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개코 원숭이가 사람들이 기르는 목장에 병이 돌아 수백 마리의 소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사자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임팔라 영양이 증인으로 나와 사자나 하이에나가 너무 무섭지만 대신 무리수가 늘지 않아 다 함께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늙은 누가 조금은 자신이 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이 들면 무리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게 사자에게는 죽여달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몽골의 양치기 노인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양을 키우는 우리는 늑대 굴을 보면 새끼까지 모두 죽인다네. 그렇지만 그중 한두 마리는 일부러 살려둔다네. 우리는 어떤 양이 병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네. 늑대들이 병이 든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지 않지. 재판관인 바위 너구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자는 무죄. 대신 모든 동물들은 엄마 잃은 아기 누를 위로해 주시오. 초원의 동물들은 참 훌륭한 재판이었다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갔습니다. 다케다즈 미노루가 글을 쓰고 이베 히로시가 그림을 그린 동물재판이라는 동화의 줄거리입니다. 언뜻 불합리하고 모순 같은 일에도 자연의 이치가 있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기 누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겠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지혜의 금맥을 찾아라.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지혜는 오직 그대의 노력으로 인해 얻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지 않는 지식은 결국 자신을 위해 쓸 수 없게 된다. 과거의 사람이 된 위인들은 그대에게 지혜라고 하는 귀중한 보물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지혜는 금괴처럼 그대의 손으로 직접 파내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 세상을 보는 지혜를 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또 다른 책, 나를 아는 지혜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그는 지혜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아는 과정을 통해 빚어진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만큼 용기와 의지를 일으킬 수 있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근원적인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혜도 내 손으로 직접 파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고 하네요.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혹시 노력하라 하는 말이 지겹고 지치시나요? 대신 오후의 책방에선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른함을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사진기를 잘 다루는 것은 서예가가 붓을 잘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붓을 잘 다루면 좋은 글씨를 쓰는데 도움은 되겠지요. 상식은 많이 늘겠지요. 하지만 사진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진기를 다루는 것은 사진기 공부이고 사진 공부는 인문학이거나 철학이거나 문화사이거나 예술사 또는 예술과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진기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나가면 앞이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똑같은 형태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자신의 주제를 밝히는 사진. 10년, 20년 지나더라도 막히지 않고 보다 나은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니콘이 선정한 세계 사진가, 박람가 사진가, 그를 수식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인 사진가 김홍희 작가님이 오늘부터 당신의 저서 사진 잘 찍는 법을 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책 편지는 바로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무척 감명받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진 잘 찍는 법 이야기가 마치 제겐 인생을 잘 찍는 법처럼 들렸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멋진 풍경과 소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좋은 사진기와 렌즈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사진기 공부, 소재주의 사진이라는 이야기가 마치 외모나 취미, 학벌이나 취업, 스펙을 쫓아 방랑하는 삶과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진이란 자신의 주제를 밝히는 사진이라는 말처럼 좋은 삶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삶이 아닐까 미루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되었네요. 빗길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김홍희 작가님의 채널은 아래 주소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우정의 충고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야 한다. 왕의 권력조차 유순함을 배척하면 안 된다.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폐쇄하는 구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감히 붙잡아 주려 하지 않으므로 몰락하고 만다. 가장 탁월한 사람도 우정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우정은 도움이 된다. 친구에게는 그대를 질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친구의 충직과 분별에 대해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그는 권위를 얻게 될 것이다. 아무에게나 신임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려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질책과 경고를 통해 오류에 빠지는 것을 건져주는 믿을 만한 사람을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진실한 거울이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쇼펜하우어조차도 이 책을 번역하고 극찬을 했다고 하죠.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누님이 이 책을 선물하며 너무 새겨듣진 말고 걸러서 들어라고 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사람을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책에도 이런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아내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이들 자랑을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너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경험하기 어려워진다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트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부서 간에 또는 고객 응답을 할 때는 좀처럼 쉽지 않죠. 무난히 대처하려고 억지 겸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나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누구든 내게 질책과 경고를 하면 새겨들어야지 하는 마음의 틈새를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보고 아니면 말고 맞는 말 같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화이팅!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해설을 찾아봅니다. 해설서를 보면 문제를 붙잡고 끙끙댈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더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역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는 역사.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최태성의 신간 역사의 쓸모의 서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인문학을 멋진 식사에 비유한다면 이 모든 요리는 역사라는 그릇에 담겨 나올 겁니다. 철학과 문학이 메인 코스가 될 것이고 예술과 심리학이 풍미를 더해주고 종교를 맛볼 때면 요리사가 가만히 나와 요리가 괜찮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한 끼를 먹고 잠시 배가 부른 동안은 마음은 여유로워지고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요리를 담은 역사, 그 자체를 담은 그릇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가의 역사관쯤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역사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역사학의 필독서가 된 것은 그릇과 그릇을 만드는 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깨진 잔에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좋지 않은 그릇은 음식을 상하게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쓴 역사책을 읽고 계신가요? 역사 연구가 소수의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역기를 들면 근육이 피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력도 쓸 때마다 대폭 줄어든다. 의지력이 줄어들면 뇌의 인지활동 역시 한 번도 의지력을 높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혈당 수치도 내려간다.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오랜 시간 유혹에 시달리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 사람이 40시간을 연속해서 달리면 진이 빠져 죽기 마련인 것처럼 말이다. 더 나은 선택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길들여야 한다. 의지력을 흐트리는 요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자신을 노출한다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 피터 홀린스의 자제력 수업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TV를 거실에 두고 TV를 보지 말라고 하면, 중요한 대화나 업무 중에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카톡 알림을 확인하지 말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여전히 냉장고에는 맛난 음식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의지력이 약해라고 하기보다 의지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피터 홀린스는 말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우선 책을 가까이에 두고 읽든 안 읽든 손에는 늘 책을 쥐고 있어야겠죠. 시간이 날 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특정 시간은
책을 읽기 위해 비워두는 건 어떨까요? 우린 절대로 의지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책 읽기를 응원하는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적을 말살하려는 것인가? 진심인가? 진정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적은 말살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적이 당신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가? 한 주의 반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혹 내가 정성 들여 한 말을 누군가 무시하거나 애써 한 일을 나쁘게 말한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은 없으셨는가요? 뭐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과십거리로 누군가의 뒷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뒷담화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어쩐지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낀 듯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 단점이 생긴 듯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은 포용하고 이해할 때 더 넓은 자리가 생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두었다면 탈탈 털어내버리세요. 그리고 가슴을 토닥토닥이며 말해보세요. 됐어? 잘했어. 라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글쓰기는 나와 오롯이 대면하는 시간이다. 글쓰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나를 세속화시키고 호기심을 무디게 하는 것들과 잠시 결별할 수 있다. 1984의 저자 조지 오웰은 인간이 물질 세계는 탐사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탐사는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인간은 자기 삶에서 단순함의 넓은 빈터를 충분히 남겨두어야만 인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물러서기는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시간이 삶을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아이러니는 늘 유예되는 진리다. 글쓰기는 물러서서 숨 고르기에 쉽고 좋은 방편이다.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 중에 물러앉기를 위한 글쓰기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책 한 권 내보지 못한 제가 글쓰기에 대해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글쓰기가 늘 고민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잘 쓰고 싶은 글쓰기가 아니라 물러앉기를 위한 글쓰기란 말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그럼 그 정도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를 보내고 자기 전 10분 또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새벽 10분 급행열차 같은 하루에서 잠깐 내려 짧은 일기를 쓰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책을 인근 도시의 한 골동품 상인에게서 구입했습니다. 값으로 1코펙을 지불했는데 그렇게 벌기 힘든 돈을 책 사는데 낭비했다고 금방 후회했습니다. 얼마 후 몇 쪽을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마치 돌풍이 등을 밀고 있기라도 하듯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에 접하게 되자마자 우리는 마치 요술쟁이 빗자루를 타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 강신주는 철학대 철학의 머리말에서 멜로머디의 소설 수리공의 내용을 인용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겨울밤 도서관을 나오면서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나의 정신적 키가 한 뼘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로 그 당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동일한 인간이 아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친구가 제게 왜 책을 읽느냐고 물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사람이 변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책 읽고 아는 채 어깨 힘들어간 사람들 많이 봤는데?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읽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키가 한 뼘 커지는 만큼, 아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강신주의 말은 두꺼운 벽돌 같은 철학대 철학이란 책을 점점 얇아 보이게 만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시길. 책과 함께, 생각과 함께. 오늘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세종은 세자로 있을 무렵 글을 읽으면 반드시 100번씩을 채우기도 했다. 좌전과 초사라는 책은 100번을 넘게 읽었다. 이 때문에 태종이 내관을 시켜 세종이 읽던 모든 책을 압수해올 것을 지시했다. 내관은 태종의 명을 받고 모든 책을 거두어 갔다. 하지만 세종은 미리 눈치채고 구소수간이라는 한 권의 책만은 병풍 사이에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읽었다. 중국 송나라 대문장가인 구양수와 소동파의 짧은 편지글을 뽑아 엮은 이 책을 세종은 1100번이나 읽었다고 신하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책이 넘쳐납니다. 책 한 권이 귀했던 때가 있었냐는 듯 너무 흔해서 언제나 읽을 수 있어서 책이 천대받고 있는 건 아닌지. 책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에 허겁지겁 따라가려다 수박 겉핥듯이 책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는지. 책이 넘쳐납니다. 인스턴트 같은 스낵 같은 책도 넘쳐납니다. 때론 휴식 같은 독서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긴 시간 저자와 토론하듯 읽어가야 할 정식 같은 책은 점점 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독서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숙독이다. 글을 읽는 사람이 글의 뜻은 알고 있으나 곧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숙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는 조용히 앉아 마음을 편안히 맑게 해서 하늘의 이치를 몸소 체득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퇴계 이황이 정밀한 독서에 대해 한 말입니다. 책 소개를 하려 급한 독서를 하고 있는 제게 똑바로 책 읽으라 경고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조각가 니나 홀트는 어떤 생각의 씨앗만으로는 스스로 우뚝 서 있을 조각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씨앗으로만 존재할 뿐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힘든 작업입니다. 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른다는 것은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말한다. 날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조차 평소처럼 일터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책 에고라는 적 중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장의 내용입니다. 10년, 20년, 4, 50년. 매일 똑같은 하루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살아오고 견뎌오고 배워본 우리는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프로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세요. 프로답게 오늘 하루가 훗날 뒤돌아볼 때 의미를 가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이제 배는 아주 가볍게 나아갔다. 노인은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노인은 어서 빨리 모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솜씨 있게 기민하게 배를 몰고 갔다. 잠시 후에 상어떼가 식탁에 남은 찌꺼기를 주우려는 사람처럼 고기의 잔해를 향해 덤벼들었으나 노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키를 잡는 일 외에는 이제 모든 일에 무관심했다. 무거운 짐이 없으므로 배가 아주 가볍게 잘 달린다고 느낄 뿐이었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야. 노인은 생각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친구도 있고 적도 있는 저 바다도 그렇지. 그리고 침대도. 그래, 그저 침대 하나면 돼. 침대란 정말 훌륭한 친구다. 침대란 놈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그동안에는 미처 몰랐어.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친 것일까? 노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바다에서 겪은 일이 꿈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단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이야.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오늘도 인생이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이번엔 단지 너무 멀리 갔을 뿐이라고. 내겐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돌아갈 침대가 있다고. 결국 하루를 마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불평불만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달라지고 싶었다. 한편 두렵기도 했다. 당시의 내게 인생이란 칠레 이스터 섬의 거석 모아이나 이집트 피라미드의 돌과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미약한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설령 한 달이나 반년 동안 힘을 기른다고 하더라도 그 돌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이 거석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반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잘게 부수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매일 조금씩 힘을 내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나는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일수록 하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돌을 단번에 들어 올리려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인 하루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루 책 5쪽씩 읽던 것이 어느 틈엔가 3일에 한 권, 하루에 한 권으로 늘었다. 하루 한 글자씩 외우던 한자 역시 실력이 늘어 한글로 된 신문의 사설을 한자로 옮겨 쓸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다. 작은 것부터 소소하게 시작해 점차 발전해가는 즐거움을 배웠다.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일 일행의 핵심이다. 유근용님의 일일 일행의 기적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새 1년의 반이 넘었습니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끈기가 부족한 걸까요? 절박함이 부족한 걸까요? 어쩌면 우린 산을 오르기 전부터 저 정상만 쳐다보고 있진 않는가요? 자, 우선 한 발부터 내딛어 보자고요. 일단 시작하면 쉽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장을 갖추는 이유는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 혼란이나 불안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다. 유니폼을 입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간호사의 모습은 프로다운 느낌을 준다. 로버트 암스트롱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직원들에게 비즈니스 캐주얼을 권장하는 전 세계 은행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이봐요, 엘리트 양반들. 정장을 갖춰 입어요. 당신들은 지금 남의 돈을 만지고 있잖아요. 로잔 토마스의 태도의 품격에서 프로다운 자세에 관한 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 취미,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모여 강렬한 이미지와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조스의 말입니다. 우린 때때로 거칠애가 싫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말로 사회적 예의를 무시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올바른 태도란 나의 감정과 정서, 때론 진심조차도 사회에 통용되는 예절과 규칙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남 눈치 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 괜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다만 영화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Manners maketh man. 오늘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원형 이정은 하늘의 변함없는 법도, 즉 천리이고, 인의 예지는 사람의 성품의 근본적인 덕성이다. 이 인의 예지는 근본이 다 착한 것들이어서 감동함에 따라 4가지 성품이 왕성히 드러난다. 부모를 사랑하여 효도로 섬기고, 형을 공경하여 우애를 지키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사람이 지닌 변함없는 성품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성품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오늘 책 편지는 소학의 머릿말 소학 제사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성인이란 타고난 성품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덕이 하늘과 같아서 모든 선함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무지와 욕심으로
본래 갖추고 있는 인의 예지의 천성을 가리고 무력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인이 이를 슬퍼하여 학교를 세웠고 스승을 세웠고 사람의 성품을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가꾸듯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유하면 소학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담기 전에 본래 타고난 마음의 그릇부터 잘 닦도록 가르침을 담은 글입니다. 그 첫머리에 원형이정이란 천지의 법도와 그에서 비롯된 인의예지라는 사람의 성품의 근본부터 이야기합니다. 본래 네 마음이 천지의 마음이다. 본래 네 마음에는 털끝만큼의 먼지도 없다. 그러니 욕심에 얽매여 어리석게 무지하게 살지 말고 본래 밝은 네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배움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학의 머릿말을 통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우주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사고력은 극히 빈약하지만 우주를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는 인간의 보통 이해력을 초월한다. 우리의 조그만 고향인 지구는 끝없이 영원한 우주 속의 미아이다. 우주를 생각해보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같은 것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도 정열적이고 호기심에 넘쳐 있으며 용감하고 풍부한 장래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아침 햇살 속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나 우리들의 미래는 우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첫 장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제가 가진 코스모스 책 판본은 1987년 3월 25일에 발행한 30번째 판입니다. 가격은 4,500원이네요. 30년이 조금 지난 지금 가격은 16,000원 정도,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짜장면이나 라면 가격이 빅뱅처럼 10배가 뛴 사이에 책값은 그나마 느려서 참 다행입니다. 우주 밖에서 바라보면 지구의 걱정거리는 보잘것없는 것이겠지만 평평한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머리가 둥근 것은 우리가 저 원대한 하늘, 우주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우주를 빼다 박은 소우주인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그걸 고맙게 생각 못했어요. 그 결과 제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했습니다. 우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죽음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가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이 아닌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영화 수상한 교수에서 주인공 조니 뎁이 자신의 죽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암시하며 남긴 말입니다. 좋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지만 자신 있게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그동안 스스로 금기했던 행동들을 거침없이 행할 때 저로선 당혹스러운 장면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그가 제자들에게 평범한 삶에 굴복하지 말라고,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두려움 없이 행하고 모든 순간을 음미하고 찬미하라고 말할 때의 모습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은 양갈래길에서 차를 멈춥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디로 향할 것 같나요? 오른쪽? 왼쪽? 그 어떤 쪽이든 여러분의 예상을 깨뜨릴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길 우리 함께 힘내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 읽고 쓰는 능력은 지배계층이 독점했다. 대다수 사람은 문맹이었다. 지배계층이니까 읽고 쓸 줄 알았고,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식 정보를 독점한다는 뜻이었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독점적으로 발표, 전파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 주란 읽기와 쓰기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읽지 않고 쓰지 않는, 말하지 않는 이는 주체, 주인의 자격과 멀어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나의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세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남의 말과 글에 지배당해 결국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기 십상이다. 감히 말하기를 쓰기를 주저하지 말 일이다. 표정훈님의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한 영화 나란말싸미가 곧 개봉된다고 하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 당시 찾을 수 있는 모든 글자와 문자 체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요 소재인 신미대사와 산스크리트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말 대학자이고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수문 하시중을 역임한 이암은 47분의 단군의 치적을 담은 단군세기를 씁니다. 여기에 한글과 매우 유사한 가림토 문자가 있습니다. 이암의 손자 이원은 세종 즉위년에 세자의 스승이었고 세종 3년에 좌의정에 올라 세종대왕을 보필합니다.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역사 논쟁을 불지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누구나 연구하고 서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토론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왜 안 된단 말인가? 새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 글자가 많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백성들이 언제 배워서 쓰겠는가? 내 마지막 부탁이다.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다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어린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라. 내 일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겠지만 한글을 창제하셨던 세종대왕의 마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의 책 편지인지 지식 에디톨로지인지 저도 헷갈리는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꼭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나아가 곧바로 실행하고, 꼭 해서는 안 될 일은 용감하게 결단하여 곧바로 물리쳐야 한다. 할 만하기도 하고 안 할 만하기도 한 일은 반드시 충분히 헤아리고 깊이 생각하여 해야 할 한계와 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분명히 보게 되면 역시 용감하게 결단하고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말아야 한다. 종조대왕의 1등록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있을 때는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성급히 결정하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을지는 몰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과 침이 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생각마다 모두 무기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이 나갈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물길을 트니 양쪽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만해 한용운의 최근담 강의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무슨 일이든 실패를 한 뒤에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대하든 약과 침이 병을 고치고 몸을 보양하듯 자신의 과실을 없애고 지혜와 덕을 기릅니다. 하지만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창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제일 먼저 자신을 찌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은 이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때론 남을 원망했다가도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금방 다시 남 탓을 찾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생각보다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한용운은 이 둘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신중한 하루, 그리고 힘내는 하루 되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만 타인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 헌신이 곧 자신의 사적 공간을 포기한다거나 타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은 인식이지만 또 인식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우리가 자신에게 투명하다면 타인의 불투명성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투명해질 것이다. 라이너 풍크가 에리 프롬의 미발표작을 모아 엮은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소통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 상대방의 침묵은 커다란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너머 그의 마음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 할
사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럴 땐 잠시 내 마음을 뒤로 물리고 나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투명한 만큼 타인의 불투명성은 투명해질 것이라고 에리 브롬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